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승병 박사 모시고요. 기술과 경제 정말 중요한 주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우리 테크노믹스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요즘 핫한 기업 엔비디아의 기술을 파헤쳐 봤잖아요.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이게 희비를 갈랐다는 거 HBM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살펴봤는데 최근에 이제 또 이 중요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TSMC가 요즘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는 기업이에요. 근데 TSMC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많이 주문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 블랙웰 얘기는 뉴스에서 보긴 봤어요. 지난 3월이었나요? 뭐 엔비디아에서 그 발표하면서 신기술 발표하면서 이거 4세대 AI 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왜 차세대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어쩌고저쩌고 아주 좋다는 얘기만 있는데 오늘 그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시작부터, 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네, 역시 쉽지 않은 주제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그래도 요즘 이 엔비디아 많은 분들 투자하시는 거 외에 또 요즘 반도체주 조정이 있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오락가락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거품 얘기도 있고 이게 아니다 더 갈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진짜 이 기술이 어느 수준인가 이거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이 내용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좀 오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4세대 아키텍처인 이 블랙웰 시리즈의 GPU를 여기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TSMC가 엔비디아가 설계된 칩을 대만에서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 주문을 25%나 늘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하게 가동되지 뭐 아직 나와가지고 어디 장착돼서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블랙웰이. 근데 선주문이 막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차세대 기술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TSMC 입장에서 이게 주문을 미리 셋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이 캐파를 어디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뭐 일단 아무래도 뭐 25%도 꽤 막대한 양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TSMC의 양대 고객이 애플이 최대 고객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캐파 이게 그만큼 늘려달라고 하는 걸 이게 또 워낙 후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못 늘려주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TSMC도 지금 계속 여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블랙웰의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쇄도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블랙웰이 차세대 발표한 이 블랙웰 GPU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는 것인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뭐 올해 3월에 얘기가 나왔을 때 딱 봤을 때 물론 뭐 이것 자체가 혁명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뭐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혁신이 들어간 건 사실이다라는 게 저희의 평가입니다. 그만한 이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계속 끌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역작인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저희가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준이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H100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H100이 호퍼, 걔네들 코드명으로 호퍼 아키텍처에 기반한 것인데 이건 이제 블랙웰 아키텍처에 기반한 이제 B200 같은 것이 이제 4세대 주력 제품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가장 겉으로 보기에 두드러지는 부분은 역시 연산 성능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H100 이 호퍼 아키텍처에 비해서 거의 2.5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프로세서의 성능을 얘기할 때는 보통 요 안에 집적된 트랜지스터의 개수로 많이 얘기합니다. 트랜지스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작은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지스터? 네, 옛날에 라디오에 들어가는 거기 들어가는 까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하나하나 굉장히 미세하게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이게 몇 개가 엮여갖고 덧셈 뺄셈 이런 곱셈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영일 신호를 주는 그런 영일 신호를 갖다가 이제 컨트롤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계산 능력이 크다는 얘기죠. 기존의 이 H100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그래서 칩 안에 트랜지스터가 800억 개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800억 개?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두 개 넣는 거죠. 요만한 거에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블랙웰에서는 이게 2080억 개가 들어갑니다.
아니 트랜지스터가 얼마나길래 그렇게 정말 미세한가 보죠? 아 그럼요. 그걸 갖다가 이제 거의 뭐 이제 나노미터 단위로 새겨 넣는 거죠. 그만큼 마찬가지로 연산 성능도 계산 성능도 2.5배만큼 강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지스터 개수만큼 성능이 높아지는 거네요. 네네. 여기까지 해서 근데 또 어려운 고비가 하나 있었어요. 아키텍처가 뭡니까? 아키텍처는 항상 이 제품은 어떤 하나의 설계 바탕 위에서 조금씩 변형을 주면서 제품군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세대마다 요 어떤 제품 이 구조를 갖다가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신기술을 집어넣어서 바꾸게 되는데 그 한 세대의 그 기술 요 틀을 갖다가 아키텍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대마다 한 2년 정도의 주기로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H100, H200군이 이제 호퍼 아키텍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지나서 이게 2022년에 나왔거든요. 네네네. 이제 2년 지나서 이제 내년 정도에 이제 주로 주력 제품으로 나올 요 신제품의 아키텍처는 블랙웨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죠. 그 집에 있는 데스크톱 뚜껑 열고 보면 이렇게 메인보드가 있고 거기에 CPU도 있고 메모리도 꽂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인보드가 바뀌는 거 아키텍처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요, 메인보드가 아니라 요 안에 물론 뭐 메인보드까지는 CPU 아닌데 안에? CPU의 구조와 당연히 그 CPU가 이게 하나만 단독으로 설계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메모리라든가 다른 보조 장치와 어떻게 엮일 것인지까지 이제 이미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 전체를 갖다가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H100에서 뭐 200 이렇게 숫자만 올라가는 건 아키텍처는 그대로 있고 네, 아키텍처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이제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H에서 B로 넘어가면 그래도 한번 딱 점프를 그렇죠.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확 혁신적인 바뀐 거라고 거죠. 하는 네. 거군요.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트랜지스터 개수만큼 성능이 좋아진다. 특히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건가요? 네,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계속 뭐 CPU 세대가 증가하면은 CPU, GPU 성능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가 갖는 함의는 지금 이게 AI가 섞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AI 모델에서 AI 모델이 얼마나 똑똑하냐, 덜 똑똑하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 모델의 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땐 파라미터 개수가 이게 좌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이게 GPU가 커지면서 이 모델의 크기도 그만큼 늘릴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최신 모델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게 오픈 AI에서 왜 지난번에 구글 제미나이 신제품 나올 때 하루 먼저 이제 챗 GPT-4o 옴니를 갖다가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 동영상까지 이제 생성형 AI로 만들어내는 걸 그리고 감정 실어서 막 얘기하고 실시간 통역되고 막 이거 다 보여줬죠. 네,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그 챗 GPT-4o가 지금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파라미터가 1750억 개가 쓰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1750억 개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 호퍼 아키텍처의 GPU에 얹을 수 있는 사실상 최대 크기의 모델이 그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호퍼 아키텍처가 H100 같은. 네. 왜 그러면은 더 큰 모델은 못 얹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GPU 주변에 HBM 박아갖고 이 모델에 쓰는 수많은 파라미터들을 거기다 적재해갖고 계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1750억 개를 꽉 채우면은 그 주변에 HBM이 다 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이 모델의 크기를 키우면은 이게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만 계산을 더 하려면은 일부를 덜어내고 다시 받아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상 모델을 키우면은 실질적으로 속도가 팍 느려져 갖고 쓰질 못합니다. 지난번에 그 창고를 가까이 지어가지고 맞아요. 메모리를 연산장치 옆에다 두고 통로를 확 넓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넓힌 통로도 넘어가게 되는 네, 정도가 그거를 된다. 더 넘어설 정도로 모델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750억 개가 거의 한계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AI 모델이 크기를 더 키우면은 더 똑똑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멀티모달, 단순히 텍스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정보들을 처리하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모델을 더더욱 키워야 한다는 지금 요구가 있어요. 강력한 니즈가 있는데 야 이제 H100은 한계에 도달했어. 그러니까 더 큰 걸 만들어줘. 라는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 수요에 부응해서 이번에 2.5배나 더 큰 GPU를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델을 이제 2.5배 더 키울 수가 있게 됐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기존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는 또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네. 또 이렇게 막 지금 선주문 들어오고 그런다는 거는 네. 많은 AI 기업들이 또 훨씬 더 큰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오픈 AI나 뭐 구글이나 MS나 이런 데들 보면은 더 자기들이 똑똑한 모델 만들 수 있다. 계속 지금 사람들 더 놀라게 하려는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모델을 학습시키고 만들어야 되는 이런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이번에 블랙웰이 나오면은 이래서 그 모델의 크기를 갖다가 파라미터가 7,400억 개짜리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아, 아까 1,700억 개라고 했는데 지금이 1,750억 개인데 이제 7,400억 개까지 늘릴 가능성이 딱 나오기 때문에 5배 늘어나는 거죠. 야, 이걸 빨리 우리가 손에 쥐어야만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당장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한테 해주세요 하면서 돈 싸들고 찾아가는 거죠. 야, 지금 1,750억 개도 놀라운데 GPT-4o 같은 거 보면은, 근데 7,400억 개 파라미터로 AI 만들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엔 또 HBM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거 HBM을 잘 만드는 기업들이 맞습니다.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네네. 삼성전자를 요즘 좀 많이 따라잡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인다. 삼성전자는 거기에 뒤처져서 그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HBM도 이런 새로운 블랙웰 칩 같은 데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5배만큼 성능이 늘어나려면은 라인 증설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품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질 테니까 옆에 부품 창고도 훨씬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H100이 지난 시간에 HBM이 한 80GB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블랙웰에서는 192GB가 들어갑니다. 아, 2배 넘게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필요해지니까 그만큼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저번에 지금은 가장 큰 이 삼성전자 관련된 논쟁,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관심 가질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데 네. HBM을 과연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느냐의 논쟁인데, 네.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시장을 열리는데 거기 못 참여하면 삼성전자 진짜 반도체 시장에서 뭔가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뉴스를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거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호퍼 아키텍처에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미 좀 있으면 또 닫아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 납품해봤자 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블랙웰에는 지금 HBM이 블랙웰에 들어가는 게 이제 5세대 HBM3E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도 거기부터 납품하려고 지금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뉴스들 보면은 근데 아마 그거부터는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이 앞으로 계속 어떻게든 가야 될 파트너인데 이거 계속 안 받아주면은 서로 입장 난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삼성 제품을 받을 거로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제시해서 분명히 이번에 어떻게든 미어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납품은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양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직도 이게 수율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전체 이 포션 중에 몇 퍼센트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HBM3E 블랙웰에 들어가는 HBM부터는 아마 이 기존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율 때문에 테스트 통과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수율이 안 나오면은 뭐 사실 그만큼 이 삼성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덮어 쓰겠다, 뭐 우리가 그만큼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면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자세한 조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과 관련된 문제다. 네, 근데 어쨌건 뭐 위신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납품은 할 겁니다. 어떻게든 납품은 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삼성의 기술력이 이렇게 아주 엉망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노력해서 또 보완하면은 뭐 그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이외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블랙웰하고 관련해서? 네, 지금 굉장히 러프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이렇게까지 용량을 키울 수 있게 연산 성능을 높일 수 있게 되기까지 사실 디테일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의 진보가 업계에서는 굉장히 또 주목을 끌고 있는 거죠. 특히 뭐 이번에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AI 가속기니만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대 언어 모델을 갖다가 가동시키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엔비디아의 특기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AI 모델이 지난번에 딥러닝 모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딥러닝 모델 중에서도 2017년에 나온 트랜스포머 모델이 지금 대세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갖다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존에도 1세대 엔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2세대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만큼 이 최신 거대 언어 모델을 쉽고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첨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AI 모델에서 중요한 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모델 다이어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모델을 키우는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진짜 몇몇 최첨단 돈도 엄청나게 많은 소수의 빅테크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이 AI 업체들에서는 야 이걸 좀 다이어트해서 좀 작게 만들고도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없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핵심 기술로 주목하고 있는 게 양자화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할 때 그 양자는 아니고요. 이건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의 이걸 반올림을 해서 정밀도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벽이 두 개 등장했거든요. 트랜스포머하고 양자화인데 트랜스포머부터 일단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양자화로. 트랜스포머는 너무 중요한 기술이어서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는 것이 거대 언어 모델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트랜스포머 기술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가 문장을 같은 거 얘기할 때 AI가 지금 왜 이렇게 똑똑하냐면은 AI 기술은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얘기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제일 그럴듯하게 들릴 것인가 이걸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가장 그럴듯한 말들을 계속 이어가는 게 지금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는 얘들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문장의 콘텍스트를 봐야 된다. 우리가 문장 하나 This is a boy 라고 얘기했을 때 boy라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I'm also boy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나올 말들을 계산할 때 하나의 뭐 그 단어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들의 요소들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토큰 기억하실 겁니다. 토크나이제이션 기억나요? 네, 그걸 문장을 집어넣으면 그 요소 하나하나 토큰으로 분해해서 하는데 그 앞에 나온 토큰들을 다 참조해서 그 다음 얘기를 갖다가 추론할 수 있는 요 모델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워낙 재밌는 내용이어갖고 다음번에 더 자세히 해주시죠. 어쨌든 말을 다 숫자로 바꿔가지고 쭉 이어 붙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어떤 숫자를 딱 참조해가지고 뒤에 있는 말이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건데요. 그걸 갖다가 앞에 나온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쭉 다 고려를 해서 그 다음 걸 추론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앞에 거를 탁 참조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엔진을 잘 구동되게 하는 맞습니다. 그런 앞에 요소를 넣었다. 참조해야 넣었다. 되니까 저 앞쪽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빨리빨리 보고 그걸 계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구조적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아까 방금 얘기한 양자화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 아주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를테면 숫자를 갖다가 16,579라는 숫자를 갖다가 얘기할 때 이걸 다 얘기하려면 다섯 개의 숫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 그렇게 보통 계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17,000 이 정도로 해서 어림 잡아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17,000이라고 하면 숫자가 1, 7 딱 두 개로 줄어들죠. 그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반올림해 갖고 대충 계산하는 게 양자화 기술입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어림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림 계산 중간중간에 계산할 때 뒤에 거 다 떨어내고 어림 잡아서 계속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계산이 훨씬 빨라지겠죠. 그래서 모델 계산할 때 이게 양자화 기술인데 그럼 생각하시기에 아니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중간에 숫자 띄워먹고 대충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컴퓨터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밀도가 떨어지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게 연구해 보니까 희한하게 결과가 크게 이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재미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사실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기억을 100% 정확하게 하진 않잖아요. 뭐 당장 어제
뭐 이를테면 5시 15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라고 할 때 내가 그때 뭐 했지? 대충 그때 무슨 일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 활동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대화는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디테일이 다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또 함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밀도는 약간 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모델을 컴팩트하게 만드는 기술이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쪽의 AI 모델도 요 블랙엘에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밀도가 낮아진 숫자들을 빨리 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서 앞에 있는 말 빨리빨리 참조하는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림해가지고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에 장착한 게 블랙웰이다. 맞습니다. 그런 이것이 설계에 딱 녹아 들어가 있어갖고 그만큼 AI 가속기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나 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에 딱 특화된 성능을 많이 갖고 있는 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AI 모델의 주류를 굉장히 커버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걸 이용해서 AI 개발자들은 좀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그리고 거대한 모델들부터 굉장히 작은 모델까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제공이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원래의 H100 정도의 칩도 사실 생산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되게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거기 못 맞추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TSMC는 그나마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블랙웰로 넘어가면 그게 더 어려워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5배 커지면서 또 다른 난제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요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그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을 시키려면은 자 2.5배 트랜지스터 집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더 작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드는. 트랜지스터를 2.5만큼 작게 만들어서 그만큼 촘촘하게 넣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이걸 칩을 2.5배만큼 더 키우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작게 만드는 게 더 좋긴 한데 지금 이게 미세 공정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래픽 AI 가속기 GPU 만드는 요 공정이 4나노 공정이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4나노에서 지금 3나노, 2나노 내려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팍 미세 공정을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에 이 칩의 물리적인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도 지금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는 이 회로를 갖다가 엄청 크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리소그래피 장치라는 걸로 조그만한 그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사진처럼 이렇게 딱 축소해서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바로 EUV 장비, ASML밖에 못 만드는 바로 그 장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패턴을 아주 정밀하게 오차없이 축소해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작게 찍어내는 요 판이 한계가 있습니다. 요게 대략 한 가로 36mm, 세로 26mm까지밖에 찍을 수 없어요. 요게 딱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우리 옛날 카메라 필름 기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 카메라, 그 필카의 그 필름 사이즈랑 거의 똑같아요. 한 프레임 사이즈랑. 그래서 그만큼까지 그 크기까지만 지금 최대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찍으려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정밀하게 찍어야 되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장비로는 그 정도까지 찍을 수가 있는데 지금 H100이 거의 그걸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키우려면은 그 기계로 못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칩을 2장을 만들자. 다이를 2군데다 찍어갖고 이걸 연결하는 방식으로 여기도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가능한 거네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하나 찍은 다음에 이걸 연결할 때는 항상 이게 연결할 때 이 속도의 로스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뭐처럼 공장 얘기했듯이 야 이게 공장 캐파가 부족해. 그럼 공장 하나 옆에 만들자라고 하면은 공장 하나에선 잘 돌아가도 이쪽 공장에 생산된 걸 그 다음 공장으로 잘 연결시켜 주는 게 또 속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다이와 다이를 떨어져 있는 걸 연결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서 속도 저하가 없게 하는데도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이 두 개의 다이를 연결하는 특수 인터페이스를 계속 개발해 왔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이제 HBI 이것도 하이밴드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거 여기서 이제 속도가 초당 10TB씩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엔비디아가 지금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10TB도 엄청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속도 저하 없이 두 개의 다이에서 원활하게 물 흐르듯이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 제가 지난번에 놀란 것이 젠슨 왕이 자랑스럽게 우리 이거 개발하는데 100억 달러 썼다 이제까지. 100억 달러가 얼마예요? 14조 정도. 14조. 네. 와. 그거 하나 개발하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우리가 GPU만 잘 만드는 줄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엔비디아가 사실 이런 쪽에 디테일한 기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 하나 개발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써요. 그러면은 또 이 궁금증이 하나 더 드는 게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해결을 했잖아요. 하나를 더 키울 수 없는 문제. 그러면 3개, 4개 붙여가지고 다 더 키우면은 이게 훨씬 더 성능이 큰 차세대 가속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엔비디아가 이걸 갖다가 스케일을 키우는 기술들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게 다이 2개 이어 붙이는 거는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이 칩 하나 딱 보여주는 그 패키지 안에서 2개를 갖다가 붙인 거고 당연히 지난번처럼 거기에 이제 HBM까지 붙어갖고 하나의 이 H100 아니면 B200 이런 칩이 나오는 것이고요.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거에 만족할 게 아닙니다. 이 칩들을 또 연결을 해갖고 하나의 또 거대한 칩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도 내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바로 이른바 얘네가 얘기하는 슈퍼칩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료 사진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나온 게 저런 GPU, B200 GPU 2개랑 그리고 그레이스 CPU 하나를 붙여갖고 요 보드를 갖다가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GB200이라는 제품인데 이런 걸 갖다가 해갖고 GPU 하나에 만족하지 말고 GPU 2개 플러스 CPU의 이런 성능까지 다 누려라 라고 하는 이런 제품까지 내놨던 거죠. CPU까지 만드는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가 또 GPU만 만드는 회사인 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요즘은 CPU도 만듭니다. 그럼 진짜 인텔하고 맞다이네요. 네, 그러니까 일반 PC용은 아니고 이 아무래도 GPU를 쓰려다 보니까 얘네가 요즘은 주 고객이 이런 데이터 센터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에 이런 뭐 일반적인 CPU 붙이면은 별로 효과가 안 좋다. 아예 이런 우리 AI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이런 CPU를 갖다가 또 우리가 공급을 하면 이것도 돈이 되겠다 해갖고 얘네가 만든 게 그레이스 CPU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나의 다 묶어갖고 지금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슈퍼 칩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걸 하나의 보드에 다 집적을 시켜갖고 내놓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슈퍼 칩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왜 CPU가 왜 이런 데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GPU는 작은 연산을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생성 AI 시대에 잘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GPU는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기능공들이 모여있는 큰 공장을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기능공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어갖고 동시에 그런 단순한 작업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고 CPU는 하나하나가 좀 더 복잡한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뭐 장인이 들어간 공방을 근데 사람 숫자 많지 않은 공방을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처리 분석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물론 AI 모델처럼 이렇게 단순한 행렬, 행렬, 덧셈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복잡한 계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CPU가 같이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은 이게 작업이 커지다 보면 데이터 작업이 커지다 보면은 자 우리가 AI 모델 같은 거 돌리기 전에도 우리가 어떤 이 저장 장치에 모아놨던 데이터들을 갖다가 불러오고 할 때 우리가 너무 데이터가 크다 보니까 압축 같은 걸 많이 시켜놓거든요. 이를테면 압축 파일을 갖다가 그러면은 쓰기 전에 압축을 빨리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풀어서 계산하고 그걸 다시 썼다가
다 계산한 걸 다시 압축시켜서 저장하고 그럼 그 압축시키는 부분은 이를테면 GPU로 못해요. 그럼 그래요? 그런 걸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걸 CPU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압축이 복잡한 작업이군요. GPU로 하기엔 좀 복잡합니다. GPU 워낙 간단한 거에 이제 특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의 부분들을 전담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CPU를 아예 또 별도로 만들어서 박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데이터 작업 전반을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걸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렇게 만들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CPU 같은 경우, 그러면 CPU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 입출력이 속도가 아주 빠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갖다가 좀 싼 메모리들, HBM만큼 대역폭이 크지 않은 메모리들을 좀 더 싸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GB200 같은 슈퍼칩 같은 경우에는 GPU는 HBM을 쓰고 이 CPU는 요즘 LPDDR이라고 저전력 이 DDR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씁니다. 그런 건 좀 싸니까 많이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삼성전자도 이미 잘 만들고 LPDDR 있고. 삼성이 잘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슈퍼칩 같은 경우에는 이 HBM이 192 두 개에서 396 메가바이트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CPU가 메모리 또한 480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죠. 그래서 이만큼을 써갖고 무려 864 기가바이트의 메모리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AI 가속기에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DDR 메모리도 꽤 많이 들어가게 될 수도 되는 그런 방향으로 기술이 갈 수도 있겠네요. 다 같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만 쓰면은 너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가 민감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기존 메모리도 많이 쓰고 한꺼번에 다 수요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그 기술 설명 굉장히 잘 들었는데 여기서 딱 드는 의문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슈퍼칩이면 에너지도 엄청나게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지금 안 그래도 이게 AI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전기 문제, 에너지 문제 때문에 큰일 났다는 사람들도 많고 지난번에 한번 전력 수요 때문에 우리 폭염 때문에 전기 수요 늘어나서 난리 난 얘기도 한번 해주셨는데 요거는 좀 이런 기술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저전력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요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게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성능이 늘어난 만큼 이 블랙웰 GPU 하나가 대략 한 1000W 정도까지 소모를 하고요. 저 슈퍼칩 같이 이걸 갖다가 GPU 2개, CPU 하나까지 박으면 저거 하나가 최대 2700W까지 씁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이 블랙웰에 들어가면은 엔비디아에서 이제 공냉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냉식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에어컨 트는 거거든요. 에어컨 틀어갖고 계속 찬바람 쏘여줘갖고 식히는 건데 우리 컴퓨터 데스크탑 켜면은 팬이 막 돌아가면서 시키는 거는 공냉식인 거죠, 말하자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으로 액냉식, 액체로 냉각시키는 걸 기본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요. 근데 데이터 센터 차원에서 그거를 대응해야 되면은 막 시설을 엄청 바꿔야 될 수도 있겠네요. 시설 그만큼 투자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지금 블랙웰 수준에서는 저 보드를 갖다가 덮고 있는 데다가 이 액냉 장치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이나 다른 액체가 계속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순행식 냉각 장치를 덮는 거 외에 아예 요즘에 액침식이라고 해서 저 보드 전체를 갖다가 이 물이 아닌 좀 특수 액체에다가 아예 담궈버려가지고 담가요? 그런 식으로 하는 쪽도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럼 에너지가 덜 드나요? 에너지 효율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20-30%도 좋아지는데 다만 초기 시설 투자는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즘 그런 면에서의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쪽에 시설 투자도 많이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산 성능이 늘어난 만큼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우리 아리백이니 뭐니 해서 사실은 재생에너지로 다 써야 되는 분위기로 이제 전 세계가 가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굉장히 큰 고민이 되겠어요. 많은 AI 기업들에게. AI 기업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이게 이 속도 경쟁, 컴퓨팅 파워 경쟁에서 일단은 계속 밀고 가야 되는데 에너지도 그만큼 증설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조건도 맞춰야 되고 참 이거 하나하나가 다 골칫거리입니다. 그런 문제가 엔비디아 발목을 결국 잡게 될까요? 아니면 엔비디아 이대로 쭉 가가지고 아까처럼 2개, 3개, 4개 이어붙이면서 정말 우리가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런
AI 천하가 오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되게 인류의 기술이 그러했듯이 이게 사실 결국에 문제와 해법을 동시에 제시하는 기술이거든요. 결국에 AI 만들고 이러는 것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당장은 좀 에너지 소모가 크겠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효율화시키는 기술들이 계속 나오면서 되게 감당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당연히 뭐든지 이거에 부응할 수 있는 나라나 아니면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데들도 있고 거기서 좀 희비가 엇갈리긴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시 쪽으로 가야 될 텐데. 네, 그게 요즘 관건이죠. 우리나라는 생산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이 또 소비하는 것도 감당하려면 우리나라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요즘 참 고민이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엔비디아 천하는 계속 가는 겁니까? 지금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과연 확실히 그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과연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아마 당분간 갈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단순히 GPU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차세대 컴퓨팅 환경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여러 수요처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외에 손을 벌리기가 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의 주도권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뭐든지 절대적으로 제가 확 100% 확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AI 모델의 효율화, 최적화 얘기를 해드렸는데 AI 모델이 딱 지금까지 가다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키워보니까 충분히 이제 성능이 좋아졌어. 이제 더 키울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의 경쟁은 무의미 하는 순간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거든요.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빨리 오면은 이제 그 사이에 경쟁자들이 AMD나 인텔이 추격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변수는 있지만은 이게 앞으로 최소한 최소 3, 4년 정도? 그 정도는 엔비디아의 기술 우위가 계속 가지 않겠는가라는 게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특히 이제 블랙웰이 트랜스포머 모델 지원하면서 LLM을 더 파라미터를 키워가지고 더 성능이 좋게 만드는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AI 발전이 그런 쪽으로 더 가속화되면은 결국은 또 이 칩의 수요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또 학습이 끝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려면은 또 사용하기 위한 그런 또 수요도 폭발할 것이고 지금 또 엔비디아가 이 경쟁자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아키텍처 로드맵도 지금까지는 2년마다 신제품, 신아키텍처를 내놨는데 우리 더 빨리 하겠다. 앞으로 1년마다 내놓겠다라고 지금 아예 속도 향상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가 만만하게 추격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 네. 그런데 블랙웰은 무슨 뜻입니까? 네, 이제까지 계속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였지? 블랙웰 까만 우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이제까지 엔비디아가 계속 로드맵상에서 새로운 아키텍처 이름에 사람 이름을 붙여왔거든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1999년에 시작됐는데 그때는 셀시우스를 붙였습니다. 우리 섭씨 할 때 그 셀시우스. 셀시우스. 네. 그 다음에 처음엔 온도 시리즈로 해서 쫙 붙이다가 요 전에 붙인 게 이제 호퍼랑 같은 요 시리즈가 에이다 러브레이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류 컴퓨터 이 학자를 갖다가 붙였는데 블랙웰은 유명한 또 흑인 수학자입니다. 네, 요즘 또 굉장히 흑인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UC 버클리에서 아마 흑인 최초의 종신 교수를 딴 분일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립과학원 과학칼리몬의 최초 흑인 회원으로 받아들여진 분이고 정회원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아무래도 이런 인종벽을 허물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갖고 그 이름을 지금 붙였습니다. 뭔가 세상의 질서를 깨뜨려 보겠다는 그런 상징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페러나이트 쓰잖아요. 화씨 쓰는데 섭씨라고 붙이고 여성 전문가 이름 붙이고 흑인 전문가 이름 붙이고 이런 거는 다 기존 질서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네, 그런 걸 계속 깨가는 우리는 계속 벽을 깰 수 있는 엔비디아라는 걸 과시하는 그런 로드맵 이름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군요. AI가 정말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고 이미 바꾸게 될 텐데 오늘 거기에 일종의 정말 골드러시 시대의 청바지와 곡괭이의 정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웰이라는
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봤는데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병 박사하고요. 테크노믹스에서 블랙웰의 A부터 Z까지 오늘 알아봤습니다.